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정현채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생로병사에게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람은 어떻게 죽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사망 원인을 보는 통계 자료인데요. 가장 최근 통계는 2020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1위가 암으로 돼 있고요. 이거는 뭐 몇 년 사이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도 암이 1위를 점하고 있었고 아마 몇 년이 지나가도 막 큰 변화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40년간 위장 질환 환자들을 봤기 때문에 제 익숙한 위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면은 위장의 표면에 이런 게 위장 위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편 우리 몸은 뭐 무수하게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수십 년 살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그 자외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발암 물질에 노출이 됩니다. 그걸 하나도 노출되지 않고 살아가기는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오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자극으로 변형된 세포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된 세포가 이 암세포로 변하면서 오히려 우리 몸을 위협하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무 수행을 마친 세포가 소멸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암 같은 병이 발생한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포마다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마다 다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명이 지나면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 사진의 붉은색 쪽 보이는 오른쪽이 정상세포의 모습이고 왼쪽에 보라색이 암세포의 모습인데 정상세포는 세포가 아주 되게 균일하고도 예쁜 모양으로 줄지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보라색의 암세포를 보게 되면은 우선 세포의 크기가 들쑥날쑥하고 세포 속에 있는 핵의 크기도 들쑥날쑥해서 아주 다르죠. 아주 이상하다는 그 느낌을 바로 받게 됩니다. 현미경을 보면. 그래서 이걸 보고 바로 암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진료 현장에서는 암으로 의뢰를 했지만은 여러 가지 검사해 봤더니 오히려 암이 아닌 경우도 있고 암이 아닌 줄 알았는데 반복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암으로 밝혀지기도 하고 이런 그 이유가 현미경상으로 보이는 정상인인 세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암세포인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점막의 손상을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선 자동적으로 재생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재생 중에 있는 세포는 정상세포하고 좀 다른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재생 중에 있는 정상세포도 일시적으로 이런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라고 진단을 내릴 경우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암이 진단이 애매한 경우는 이렇게 다수결로 결정을 하기도 한다는데 이건 뭐 극단적인 경우고 현대 뭐 이런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그 병리과 의사가 현미경을 보고 이 암인가 아닌가를 보통 판정을 하게 되는데 그 어려운 경우에는 정말 경험이 더 많은 그 선배 의사를 찾아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다른 물론 현재는 뭐 다른 염색법을 쓴다든가 해서 세포를 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이거를 통해서 얘기드린 건 암인가 아닌가 이 얘기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 내시경으로 위를 들여다본 건데 오른쪽 왼쪽 다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러나 내시경을 오래 한 사람의 눈에는 전혀 다른데 한쪽은 조기 위암이고 또 왼쪽 양성 위궤양이라고 적혀놓은 데는 위가 파인 궤양의 형태로 있다가 궤양이 아물면서 그 흔적만 남은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그 내시경상으로 비슷하게 보이더라도 사실 내용은 전혀 다른 두 병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세포가 생성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소멸도 일어나야만 우리 몸이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포가 잘 죽지 않고 자꾸 불어나는 게 바로 왼쪽에 있는 암이 되겠고 또 염증 세포 같은 게
죽지 않고 자주 축척이 되는 게 여러 가지 염증성 장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세포가 생성되는 것보다는 소멸되는 쪽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이런 재생불량성 빈혈 이런 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암세포의 이 불로장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유명한 게 헬라라는 이름을 가진 세포주입니다. 세포주라고 하는 거는 실험실에서 이 세포주를 배양을 합니다. 무지하게 자꾸 퍼져나가는데 이 세포는 1951년에 작은 경부암으로 사망한 환자에서 유래된 그런 암세포인데 이게 전 세계에 퍼져서 전 세계 실험실에서는 이 헬라 세포주를 기본으로 해서 쓰게 되는 거죠. 암세포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마구 불어나고 또 퍼져나가는 전이를 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으로 치면은 남의 집을 무단 점거해서 들어가서 닥친 대로 파괴하고 또 세포의 기능이 남아있지라고 정상 세포가 기능이 상실되는 이런 게 그 암세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군인들처럼 이 몸을 드러내기 전까지 장악하기 전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그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암에 안 걸리고 90살 넘겨서 살 수 있게 온갖 정밀 검사를 좀 다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한 12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이런 대답을 해드리는데요. 우리 몸에 암이 안 생긴 부위가 세 군데가 있는데 머리털하고 손톱, 발톱이다. 그 외에는 어디든지 다 암이 생긴다는 거죠. 아주 희귀한 암을 포함해서까지라도. 그래서 이런 대답을 듣고 나면 상당히 실망한 표정으로 그 발걸음을 돌리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암이 안 생긴 부위가 거의 없는 것이죠. 또 똑같은 암이어도 증상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위암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건강검진 때 발견되는 것처럼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복통이 온다든가 또 피를 토한다든가 체중이 빠지고 피를 토하고 이런 게 반복되면 결국 빈혈이 오게 되니까 숨이 차고 어지러운 이런 증상이 오게 되고 내부에서 이런 출혈이 오게 되면 이게 피가 위산에 의해서 소화가 되면서 검은 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복막으로 전이가 돼서 복수가 차기도 하고 암세포가 척수 쪽으로 전이가 돼서 신경이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암인데도 이렇게 정상이 아주 다양하게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암도 다 마찬가지죠. 네. 자, 이거를 이런 성벽에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런 만리장성을 지었는데 이 만리장성의 목적은 이런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런 만리장성을 축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리장성도 만약에 이 외적이 여기를 침입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퍼져나갈 수 있는 길을 다 닦아 놓은 거니까 오히려 더 빨리 우리 온몸에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온몸에 걸쳐서 있는 림프관, 혈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암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온몸에 다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 몸도 이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어서 정상이 아닌 이상세포 발견되면 이런 거를 검거하고 체포해서 없애는 이런 일들을 하지만은 이런 게 어느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결국 암이 온몸에 퍼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게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촬영된 전이암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 오른쪽 그림 아래쪽이 척추가 있고 간이 있고 비장이 보이고 정상적인 정상인에서의 그 컴퓨터 단층 촬영의 모습인데 바로 위쪽이 간이 있고 구멍이 뻥뻥 난 모습들이 보일 텐데 이게 바로 어떤 종류의 암이 간에 퍼진 간에 전이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데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할 때 이런 소견이 보인다 하면 이건 수술할 때가 지났다 하는 거를 바로 이 사진만으로 우리가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복강경을 직접 보신 분은 많지 않을 텐데요. 이 복강경의 모습입니다. 그 내시경을 복강 속으로 넣어서 본 건데 정상인은 이렇게 정상인과 달리 그 옆에 보게 되면 허연 덩어리가 보이는 게 바로 암이 복막으로 번져 있는 모습이 되겠고 그 바로 아래는 이 복수가 차 있는 모습입니다. 복수가 차 있으면서 바로 위쪽에 하얀 덩어리 두 가지가 깨알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암이 복막으로 전이된 복막암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암이 폐로 전이된 모습인데요. 이 42살 남자분입니다. 이분은 지방에서 장시간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로 왔는데 숨이 헐떡거리면서 왔습니다. 갖고 있는 사진을 봤더니 그 오른쪽에 환자분 건데 왼쪽이 정상입니다. 정상인의 가운데 있는 게 그 심장이 되겠고 왼쪽 폐, 오른쪽 폐가 있는데 이 정상에 비해서 환자분의 엑스레이 사진은 허연 덩어리들, 이게 전이된 암이죠.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는 폐 조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숨이 차겠어요, 이런 경우에. 이게 아까 간 전이와 더불어서 또 폐로 암이 전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이 간으로 전이된 경우에는 이러한 그 작은 구멍들이 뻥뻥 난 걸 볼 수가 있는데, 원발성 간암이라고 하는 것은 암이 간에서 시작된 그런 암을 얘기를 합니다. 이 CT 사진을 보게 되면은 간의 상당 부분을 이 암 덩어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암으로 세상을 딴 유명인을 보면은 독일의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를 들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에서는 건축가 김수근 선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김수근 선생은 55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던 해에 입원해 있으면서 병이 깊어졌을 때 병문안 온 후배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50년 살았지만은 그 일하고 여행 다니고 노는 걸 다른 사람보다 3배는 했으니까 150살까지 산 셈이지 하고 담담하게 삶을 마무리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위암의 여러 모습입니다. 제일 윗줄의 왼쪽이 덩어리 형태의 암이죠. 이 위암은 수술할 때 외과 의사가 개복을 하고 손을 넣어서 이 암덩어리를 만져보면서 위를 이 정도 잘라야겠다 이런 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덩어리가 있는 암 바로 옆에 이 조기 위암의 형태, 이런 건 만져지지는 않습니다. 암은 암인데 너무나 그 덩어리 같은 걸 형성을 하니까 만져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암이 있는 부위에 이렇게 쇠로 클립 같은 걸 꼽아줍니다. 그러면은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더라도 외과 의사가 개복을 하면서 이걸 만져봄으로써 여기가 암이 있는 위치니까 위를 이만큼 잘라내야겠다 이런 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위암의 증상도 아주 다양하게 그 서로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형태도 이와 같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형태의 위암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암의 일종인데 50세 여자 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2달 전부터 속이 쓰리다고 해서 왔었는데 다른 증상, 체중이 빠지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진찰상에도 이상이 없었고 5년 전 내시경험도 한 적인데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덩어리라든가 이런 형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암이 위 벽을 타고 퍼지는 특수한 형태의 암이어서 그냥 내시경으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위암의 형태인 것이죠. 또 이 암도 하나만 앓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3중암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 65세 이 남자분은 그 43살 때 대장암이 진단되면서 오른쪽 장을 절단했는데 그 뒤 4년 뒤에 조기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입원에 있는 그 화살표처럼 위장을 절제했고, 또 13년 뒤에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13년 뒤에 다시 소장에 또 암이 생겨서 소장을 부분 절제했던, 이게 암이 그 하나 생겼다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중암, 3중암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암 진단받은 분들도 그 다음 또 다른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저도 방광암 진단을 받은 암 환자지만 얼마든지 또 제2의 암, 제3의 암이 또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항암 화학요법은 요새 암 치료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데, 항암요법이 발견된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항암요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과 독성을 나타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겨자가스라는 독가스 살포로 희생된 군인이 있었는데, 이 부검을 하다 보니까 골수가 파괴된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과학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면은 골수를 침범하는 암에다 이걸 써보면 어떻겠는가 해서 구조식을 변경해서 나이트로젠 머스타드라는 항암제가 1942년 12월에 림프종이라는 암 환자에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이 항암 화학요법의 시초 태생이
결국 이런 독게스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항암 화학요법을 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온다 하는 그 이유를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새는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는 여러 가지 새로운 새 시대의 항암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위에 55세 남자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12년 전쯤에 말기암 진단 받고 나서 수술할 수가 없으니까 항암 화학요법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1년은 가겠다 했는데 3개월 만에 결국 세균 감염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 장례식장에 가봤더니 임종시에 유모도 한마디 했다고 가족들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 아래 65세 여자분은 수술할 수 있는 줄 알고 수술을 해봤더니 복막에다 퍼져서 말기암이 된 거죠. 그래서 6개월밖에 못 산다 했는데 이런 항암 화학요법을 받으면서 3년 반씩이나 예상했던 것보다 3년이나 더 생존하다가 중환자실에 사망했던, 그래서 똑같은 말기암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라도 항암 화학요법을 쓸 때 반응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은 항암제가 암세포만 이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주는다는 게 항암 화학요법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기생충이나 세균 같은 거는 이 정상세포하고 아주 다르기 때문에 구충제나 항생제에 있어서 얼마나 치료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 암세포의 경우에는 암세포라는 게 어디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변한 거기 때문에 그 암세포 자체가 우리 몸의 정상적인 부분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치료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충제나 항생제 쓰듯이 우리 몸 또 우리 세포와 전혀 다른 형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정상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구충제나 항생제 쓰는 것처럼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이런 항암 화학요법의 어려운 점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균 감염, 또 폐렴, 또 여러 가지 출혈, 이런 다른 원인으로 사망을 하게 된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리게 싶습니다. 암에 대한 여기까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심장 혈관 질환이죠.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심장의 그 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이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막힐 경우에는 심장 근육이 썩는 거죠. 이 심근경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980년대 초반은 어떤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사실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내과 전공을 시작하던 게 1980년대 초반인데 워낙 병이 심하니까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에 이미 사망한 상태로 도착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절대 안정이 유일한 치료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그 식사는 물론이고 대소변도 침대에 누워서 받아내고, 그리고 워낙 통증이 심하니까 몰핀 같은 아주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4시간마다 정맥 주사를 하는 이런 치료를 하면서 살아남은 살게 되는 거고, 죽게 되면은 자기 팔자소관이다 이렇게 보통 다루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이게 달라진 거죠. 그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좁아진 관상동맥, 심장에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을 가만두지 않고 이 풍선을 이용해서 넓히고 스텐트를 이용해서 넓혀주는 이런 치료가 요즘 이런 그 심근경색의 표준 치료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조영제를 넣고 찍은 건데, 왼쪽에 이 관상동맥이 좁아진 부분이 보이는데 이런 스텐트를 넣고 나서 넓어진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근경색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그 사망률이 높은 이런 시술을 하다가 수술대 위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제 후배 교수의 부친이 바로 그런 일을 겪기도 했는데 시술 도중 사망하기도 합니다. 또 한 달 후쯤 시술하고 나서 합병증으로 사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관상동맥이 막히는 이런 심근경색에 대한 치료가 이러한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된 것도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는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 심근경색의 3~4%는 통증이 없고 되게 당뇨라든가 만성 폐질환, 고령 때 이런 경우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마치 이거는 불이 나면 화재 경보기가 울려야 되는데 화재 경보기가 고장난 거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58세 남자 살해인데, 이분은 제가 아는 어떤 사장인데 회사
잠자는 도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나중에 직원하고 소통을 해보니까 사망하기 몇 달 전에 3개월 전쯤에 그 가슴 통증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심하지도 않고 또 사장 업무로 너무 회사 일이 바빠서 이거 좀 끝나고 나서 좀 심장에 대한 검진을 받아야겠다 이런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런 심각한 심근경색이 일어나면서 결국 사망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 중에서는 그게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는데 증상은 비슷해도 하나 크게 다르죠. 하나는 이렇게 피가 터지는 거고 아래쪽은 적혈구가 막히는 거. 막혀서 그 뇌 중요한 부위에 혈류와 산소를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적혈구들이 가지 못하고 막혀 있는 이게 경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상당히 유사한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음은 다 이렇게 뭐 언제 올지 모르는 게 예측 불허성이 그 죽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어느 약 광고를 패러디한 것인데요. 그 최근 통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사망하는 환자가 30만 4,900명입니다. 하루에 835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약 광고에 의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4일간의 야근 또 3일 3번 기름진 식사도 하고 운동은 단 30분도 안 해봤다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거를 죽음에 관해서는 잠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바꿔서 이 광고를 바꿔봤습니다. 자, 이거는 2010년에 아침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버스 충돌 사고로 20여 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기사였는데 이런 일은 뭐 이때만 일인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이런 사건 사고는 그치지 않고 일어나죠. 죽음의 예측 불허성을 보여주는 한 그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독일의 테너 프리스 분델리라는 독일의 테너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테너이기도 한데 36개 생일을 앞두고 별장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굴르면서 실족사 즉사를 하게 됩니다. 36개 생일 별로 앞두고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분도 1시간 전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실족사에서 사망할 거로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전공의 때 경험한 사례입니다. 이 40살 가정주부인데 이분이 그 파상풍이 발생해서 왔습니다. 파상풍의 특징이 근육이 마비되는 거기 때문에 호흡이 곤란하고 그래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중환자실에까지 가서 받았지만은 폐렴이 겹치면서 결국 사망하고 말았는데 사연을 알아봤더니 이분이 집안 대청소하기 위해서 의자를 여러 개 폭에서 올려놓고 총채를 들고 천장에 먼지를 털러 갔다가 의자가 기우뚱하면서 무너지면서 어항이 있는 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항이 깨지면서 어항에 묻어있던 파상풍균에 감염이 되면서 결국 파상풍이 왔던 것이죠. 파상풍은 우리 도처에 다 있습니다. 흙 속에도 있고 이 먼지나 흙 속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들이 나가서 놀다가 다쳐서 흙이 잔뜩 묻은 채 피가 흐르고 나왔는데 이제 해줄 가장 큰 일은 빡빡 닦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돗물에 비누로 깨끗이 닦아서 흙이 남아있지 않게 해주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치료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이 그림은 1908년에 콜려러한 사람이 그린 사형선고란 그림인데 이 당시에는 뭐 암이나 이런 것보다도 결핵이라든가 매독 이런 감염병이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진단을 받는 환자의 모습을 사형선고라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출산 키트를 농어촌에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 녹슬고 지저분한 가위로 출산했을 때 탯줄을 자르게 되면은 여기에 묻어있던 파상풍균이 감염이 되면서 아이가 사망하기 때문에 이걸 막고자 정부에서 이 일회용 면도날이 들어간 출산 키트를 배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강정일당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스승이 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1700년, 1800년에 생존했던 분인데 이 기록에 보면 이미 5남 3녀를 잃은 정일당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사랑을 기울여 키웠다. 그러니까 8을 잃고 9번째를 키웠는데 돌이 안 된 이듬해 사흘에 죽고 만다. 슬프고 슬퍼
차마 버려두지 못하고 글을 지어 기록한다 이런 내용이 조선의 여성들이란 책에 잘 기록이 돼 있는데 이런 파상풍 같은 걸로도 영유아 사망로도 많이 사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 데 크게 일조를 했던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영국의 귀족이었던 헨리 테이트 백작이 평소에 자신이 모은 미술품을 영국 정부에 기증을 하면서 테이트 미술관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테이트 백작은 헨리 테이트 백작이죠. 이 필즈라는 화가의 재능이 뛰어난 걸 보고 그림을 주문하게 됩니다. 그림을 주문할 땐 보통 이제 그림이나 역사 신화의 한 장면을 그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보통인데 이때 그 헨리 테이트 경우는 특이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그려달라. 그런 부탁을 듣고 필즈는 실제로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전날 죽은 아들을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게 그 고열루가 호흡곤란을 신음하는 서너 살배기 사내가 있고 그 바로 뒤에 그 필즈 화가 자신 옆에는 머리를 파묻고 흐느끼고 있는 아이의 엄마 턱을 개고 있는 사람이 구스타프 머레이라는 실존인인데 왕진은 의사가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불과 120년 전인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지금 같으면은 중환자실에 가서 인공호흡기를 장착한다든가 강력한 항생제를 쓴다든가 이런 치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20년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왕진한 의사가 밤을 같이 새면서 턱을 괴고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화가 자신은 살아오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치료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6.25 때에서는 유행성 출혈률로 갑자기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서 많은 유행군 장병들이 사망을 했는데 이때 급성 신부전증에 대한 치료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그 뒤에 있었던 베트남전에서는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사망하는 급성 호흡부전에 대한 치료법이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전쟁을 거치면서 이런 의술이 발달하게 됐다는 게 상당히 또 역설적이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5살짜리 어린이가 사탕을 먹고 있다가 이게 기도에 걸리면서 숨을 못 쉬고 얼굴이 파래지니까 옆에 있던 어른들이 119에 전화를 해서 앰뷸런스가 오긴 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애가 사망했다는 기사였는데 이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겨드랑이 양쪽으로 손을 넣어서 배를 압박을 해서 복압으로 기도에 걸려있던 뭔가를 빠지게 해주는 게 바로 이런 하임리 비법인데 이런 걸 알고 있었다면은 그 어린이도 분명히 살아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애가 결국 사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에도 수능 점수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음식물이 막혔을 때 응급조치, 하임리법 이런 거를 교육을 해서 이런 생존 수단을 익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임리법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혼자 스스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선언이라는 건 보통 지금도 이렇게 하죠. 이 심장이 뛰지 않고 숨을 쉬지 않고 동공만사라고 하는 건 이런 건데요. 이게 우리 눈의 동공은 카메라의 조리개와 같아서 빛을 받으면 이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야지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그런데 플래시로 빛을 줘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이게 동공반사가 소실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로 현재도 사망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은 이 1960년대 소생술은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고 심장이 멎은 환자 옆에 의사가 있으면 칼로 가슴을 쬐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환자의 갈비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서 심장을 밖으로 빼서 이 쪼물딱거리고 마사지하는 방식을 썼죠. 그러니까 온 사방이 피투성이가 되고 서로 살아났다 하더라도 세균 감염 같은 걸로 많이 죽었을 텐데 그랬던 이 심폐소생술 현재 같은 형태로 발전이 되면서 죽었을 사람들이 많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러한 심폐소생술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외 생명 연장 장치를 알아보면 볼 텐데요. 이 30년 전에 신문 기사 보면 이런 기사가 종종 났습니다. 특히 겨울이죠. 쓰레기통 속에 보고알을 일가족이 끓여 먹고 모두 사망했다. 이런 슬픈 사연이 종종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보고알이 근육을 마비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거는 폐 주위에 있는 횡격막 또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숨을 쉬게 되는데 보고 도구로 이 근육이 마비가 되면서 숨을 못 쉬게 되니까 사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 도구를 잘못 먹고 숨을 못 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 인공호흡기를 구해서 숨을 쉬게 해주면은 잘 넘기게 하면은 분명히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인공호흡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인공호흡기를 장착한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제세동기란 게 있습니다. 순 우리말로 하면 잔떨림 제거 장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 그림의 모니터 가운데 있는 모니터가 이게 심장이 파르르 떨고 있는 심실세동의 모습인데 이런 게 있으면은 심장이 워낙은 펌프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데 이렇게 심장 부정맥이 있게 되면 제대로 펌프로서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이런 전기 충격을 주면서 정상 박동을 이 모니터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정상 박동을 오게 해주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상 박동으로 되돌려주게 되니까 이런 생명 연장 장치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야외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을 때 아무것도 없을 경우 그냥 입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도 삭관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플라스틱 튜브를 넣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인 기도 삭관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2012년도에 한국여의사회에서 이런 중흥 강의를 할 때 어떤 여의사 한 분이 제보해 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마취과 의사로 활동하던 분이 주인공인데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큰 병원이 많아서 거기서 주로 심장수술 마취를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술은 이제 외과 의사가 할 텐데 이 외과 의사가 평소에 동양인을 좀 비하하는 성숙하지 못한 버릇을 갖고 있었다고 해서 이 마취과 의사도 늘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외과 의사의 심장이 멎는 응급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동료들이 달려들어서 심폐소생술 했지만 돌아올 기미가 없어서 그만 끝내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한국인 마취과 의사가 봤더니 자기를 늘 무시하던 외과 의사이긴 했지만 수술 하나는 잘하는 외과 의사라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좀 더 해보겠다. 혼자 자청을 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20-30분 정도 혼자 심장 마사지를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외과 의사가 체외 이탈을 해서 공중에 떠서 본 거죠. 봤더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자기 친구들 미국인 의료진은 거의 성의 없이 흉내만 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데 자기가 늘 무시했던 한국인 마취과 의사 혼자 오면 땀을 흘리면서 마사지한 걸 본 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는 날 살리건 당신 하면서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이렇게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보고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죽는가인데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러한 이 심폐소생술이 발전을 하면서 죽었을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 근사체험 이런 걸 제일 싫어하는 대표 직종의 의사 본인이 이런 체험을 하고 주변 동료 의사들이 이런 체험을 목격했다는데 이 사례의 의의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이 후반부 시간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이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죠. 갈비뼈가 부러지고 또 압박을 하니까 이 부러진 갈비뼈가 근처에 있는 폐나 간 또 비장을 찌르기도 하고 해서 피가 날 수도 있고 또 이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런 합병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젊은이를 건져내서 열심히 해야겠죠. 뭐 갈비뼈 부러지고 이 부러지게 뭐 문제겠어요. 사람 목숨 건지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를 잘 감안해야겠죠. 그러나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정말 일주일도 넘기 어려우니 말기암 환자가 심장이 멎었다 이걸 하는 건 오히려 손상만 주는 거고 환자한테 큰 고통만 초래하는 거다. 이런 이득과 손실을 잘 따져가면서 이런 걸 해야 된다. 강조를 드립니다. 심폐소생술의 경우에 반대가 DNR이죠. 하지 말라는 건데 제가 근무한 서울대학병원의 오래전 데이터입니다. 한 달에 20건 정도의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는데 평균 22분에서 34분 정도 되고 이런 3차 병원, 큰 병원에서의
심폐소생술 하더라도 회생할 확률이 10명 중 1명 미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큰 병이 있기 때문이죠. 말기암이라든가 만성질환 또 심한 감염 질환을 오랫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하더라도 살아날 확률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야외에서 정말 교통사고 현장에서 갑자기 숨을 못 쉬는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한 거라든가, 그 수영을 하다가 숨을 못 쉬어서 숨을 못 쉬는 환자 하는 거하고는 이런 상황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한 마을 노인이 가족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고 있는 장면인데, 죽음이 일상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았고 또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걸 다 봤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마지막 삶을 보살피는 분위기였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말기 암 환자나 다른 질환 환자가 의식이 나빠지고 호흡이 불안정해지면 이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인공호흡기 장착을 하고 이렇게 있다가 혼자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이 발달하고 생명 연장 의료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는 많은 원인이 있다는 건 상당히 역설적이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맞물려서 이제는 의료진도 죽음을 삶을 마무리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치료의 실패나 의료의 패배로 보는 경향이 짙어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댐이 붕괴되는 걸로 한번 묘사를 해봤는데요. 보게 되면 이런 영화에서 댐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고 입원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 증상이죠. 소변 배출량이 줄어들고 가래 끓는 소리 나고 발작이 나타나고 이런 게 점점 진행되다가 결국은 댐이 다 터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고령의 노인이 넘어진 후에 죽음에 이른 과정은 비슷합니다. 낙상으로 인해서 골절하게 되면은 장기간 누워 있게 되고 그러면 욕창, 폐렴이 오고 이게 결국은 폐혈증이 되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게 거의 고령의 노인이 넘어지고 후에 이르는 비슷한 과정이고 죽음에 나타난 수개월 전에 나타난 증상 이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체중이 빠지고 식욕이 감퇴하고 세상사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죠. 잠만 자고 정신 착란이 오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쇠와 질병은 다른데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유로 몸이 고장난 상태고 그걸 고치는 게 의료행위이고 거기에 비해 노쇠라고 하는 건 고장이 난 게 아니고 기계가 수명을 다한 거다. 근데 의료진은 그거를 노쇠도 자꾸 질병으로 치료하는 경향이 있고 더 나아가서 죽음까지도 자꾸 통제하려는 것 같다. 이게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어느 의학자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먹지 않아서 죽는 게 아니라 죽을 때가 돼서 생명력이 다해서 먹지 않는다 이거를 알아야 되고 상긴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는 눈 딱 감고 한 입 더 먹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튜브죠. 왼쪽에 그 코를 통해서 넣는 비위관 또 위루스를 통해서 위에다 호수를 꼽는 이런 것들인데 미국에서 경제학 교수로 일하다가 미국의 세계대전 참전을 반대하면서 매국노로 찍히면서 대학을 그만두고 시골에 들어가 농사 살면서 살아갑니다. 1930년대부터 시골에 살면서 그래 먹을 양식을 모으면 돈벌이를 안 하고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 일했고 집을 고치는데 시간을 안 썼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과 명상을 했다고 하고 그 100세가 되자 곡기를 끊으면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주위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병원이 아니고 집에 있기를 바란다. 의사가 곁에 없기를 바라는데 왜냐하면 의학은 삶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어 보이고 죽음에 대해서도 무아지한 것처럼 보인다. 또 단식을 원하는데 얘기했고 죽음의 과정을 예민하게 느끼고 싶기 때문에 진정제, 진통제 이런 거 쓰고 싶지 않을까. 조용히 화장되길 바라고 장례식도 열지 말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스콘 여링은 이렇게 봤습니다. 죽음은 광대한 경험의 영역이다. 나는 힘이 닿는 한 열심히 충만하게 살아왔으므로 기쁘고 희망에 차서 간다 하면서 죽음은 옮겨감이나 깨어남이다. 또 다른 삶의 국면처럼 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이 죽어가는 삶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술이지만 말기암 환자에서 이걸 한다는 거 오히려 트랙을 수십 바퀴 돌아서 쓰러지기 직전에 경주마를 채찍으로 치면
달려가긴 하겠지만 말의 심리 이럴 거라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79세의 뉴질랜드 할머니가 나 살리지 말라고 가슴에 문신을 새겼다는 기사였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면 노이로제는 또 심폐소생술 이런 걸 막 할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가슴에 문신을 새겼고, 또 얼굴을 땅에 박고 쓰러졌을 때 대비해서는 오른쪽 어깨에다가 뒤집어 오라는 문신 새겼다는 기사였는데,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DNR 약자 써도 될 텐데 약자 못 읽는 구급대원이 있을까 봐 다 풀어서 쓴 것이죠. 심폐소생술 하지 말라. 또 대부분 암, 더 나아서 말기암 진단받게 되면 대부분 이런 호소를 많이 합니다. 의사가 5년 생존율, 항암 치료, 부작용 다 얘기했지만 머리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머릿속에 하얘졌다, 이런 그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기암 환자 남은 수명을 얘기하는데 이 의아한 경우죠. 병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 A가 같은 병으로 2개월 투명하다 사망했고 B는 8개월 투명하다 사망했을 경우에는 평균값이 5개월, 그러니까 이걸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환자 A는 병원에서 얘기한 것보다 3개월 일찍 사망한 거고, 환자 B는 병원에서 얘기한 것보다 3개월이나 더 산 거고, 왜 이럴까? 그거는 이상한 게 전혀 없습니다. 병원은 그냥 평균값을 얘기한 거고, 이건 다만 참고치기 때문에 개인마다 이런 건강 상태 이런 게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5년 생존율이 이런 거죠. 그래서 5년 생존율 87%면은 오른쪽 그림 위쪽에 많은 사람이 5년 지나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생존율 51%는 앞에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반 이상이 사망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보람 있게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이 값지게 쓰여진 인생은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거는 제가 그 지인들이 어떤 부모님 상을 당했을 때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기계적이고 무의미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말을 즐겨서 그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콘디어링이 생전에 읊었던 내용인데요. 나는 바닷가에 서 있다. 내 쪽에 있는 배가 산들바람에 흰 돛을 펼치고 푸른 바다로 나아간다. 나는 서서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곳에서 마침내 한 조각 구름이 될 때까지 바라본다. 저기다 배가 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쪽에 누군가 말하는데 배가 어디로 갔지 할 때 반대쪽에서는 저기 봐, 배가 사라졌다. 당신 외치는 순간 배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기쁜 탄성을 울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걸 아까 말씀드린 100세가 되자 곡기를 끊고 세상을 떠났던 스콘디어링이 평소에 읊었던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정말 주변에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가족과 그 사별한 분들에게 제가 공유하는 그런 문장이고, 이걸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